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 시그널 시작합니다. 이주혜입니다. 조민재입니다. 네, 기다리고 기다렸던 CPI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지표가 좀 엇갈린 방향이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더욱더 커지고 있고요. 그에 대한 확률도 더욱더 강하게 나타나면서 매수세가 유입되는 분위기 나타났습니다. 덕분에 전반적으로 이 온통 섹터의 초록불, 이 상승불이 맴돌았는데요. 특히나 나스닥과 S&P 500은 밤사이에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 3대 지수 흐름 과연 어떻게 흘러가는지 바로 확인을 해보시죠. 이 예상을 믿던 7월 CPI,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헤드라인 CPI가 예상을 밑돌았는데요. 이 덕분에 이 다우지수와 나스닥 그리고 S&P 500 지수 모두 약 1%대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나 나스닥 지수는 1.39% 오르면서 상당히 이 가파른 상승폭을 보여줬고요. 장중 사상 최고치를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딱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게 있다면은 바로 이 9월 금리 인하 확률이 상당히 다시 높아졌다는 건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 7월 CPI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은 엇갈리는 그런 신호가 나왔지만요. 이 표면적으로 봤을 때에는 상당히 이 예상치 대비해서 물가 압력이 완만해졌다라는 것이 관측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이 예상치를 하회한 물가 지표, 이 9월 금리 인하 확률을 더 높게 만들어졌고요. 단 하루 만에 9월에 25bp 인하가 단행될 확률이 85.9%에서 94.4%로 거의 유력해졌습니다. 또 연내에 금리 인하가 3회나 이루어질 확률이 51%, 절반을 넘어서게 됐는데요. 이렇게 전 섹터가 방긋 웃을 수 있었던 이유 금리 인하, 바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히트맵 통해서 만나보시죠. 밤사이 시장 자금들이 이동한 걸 보여주는 그런 히트맵입니다. 역시나 이 금리 인하 수익 섹터가 전방위적으로 이 초록불을 켜고 있다, 상승불을 켜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네요. 기술주, 금융주, 항공주, 물류, 여행, 건설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금리 인하가 단행됐을 때 수혜를 입을 수가 있는 그런 업종들입니다. 오늘 크게 초록불이, 상승불이 많이 들어와 있네요. 빅테크들 굉장히 좋은 흐름 보였는데 우선은 메타가 굉장히 눈에 띕니다. 메타 3%대 상승 보였습니다. 이 스레드의 월간 활성 사용자가 4억 명에 도달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메타 굉장히 강한 기대감 모아졌고요. 또 이어서 구글도 1.25% 올랐습니다. 기본적으로 금리 인하 기대감에 빅테크들 강세 보였지만요. 또 마찬가지로 개별 호재가 있었습니다. 이 AI 스타트업 퍼플렉시티가 구글의 웹브라우저죠. 이 크롬을 345억 달러에 인수하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게 인수라고 하면은 뭔가 실적이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호재입니다. 이번에 미국 법원이요, 이 구글의 검색 시장 독점 판결에 대한 후속 조치로 크롬을 강제 매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런 이슈가 전에 나왔었는데 강제 매각이 되기 전에 이거를 큰 돈을 받고 팔 수 있다는 기대감이 오늘 구글에 강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어서 애플도 금리 인하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약 1%대 상승 보였습니다. 물론 중간에 약간 머스크가 애플 쪽에 딴지를 거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이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오픈 AI를 너무 우대한 나머지 그록이 상대적으로 뭔가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 그래서 법적인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오히려 애플보다는 테슬라 쪽의 변동성을 키운 요인이 됐습니다. 테슬라 물론 0.5% 좋은 흐름 보였지만요. 이 전반적으로 기술주들이 약 1%대 상승 보였던 것에 반하면은 다소 아쉬운 그런 흐름이죠. 이어서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더 오를 수 있었는데 0.57% 상승에 그쳤습니다. 이 중국 정부가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에게 엔비디아 칩을 구매하는 것을 중단해라, 보안상의 이유라고 이제 표면적으로는 얘기하는데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겠죠. 이 때문에 엔비디아는 상대적으로는 다른 M7 비해서 이 상승폭이 축소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고요. 그 이외에 여기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요. 이 원전 쪽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오클로가 약 9%대 상승 보였는데요. 미국 에너지부가 10개 원전 기업을 대상으로 이 신속 승인 프로그램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강한 기대감 모여줬고요. 또 중국 기업들 상당히 좋았는데요. 핀도더, 진동닷컴, 알리바바 모두 3%대
20% 강세 보였습니다. 이 전일 미중 간의 90일 관세 유예가 연장된다는 소식이 오늘 중국 관련주들 좋은 흐름 보이게 만들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항공주들 굉장히 강한 상승 보였습니다. 델타 항공이 9%, 아메리카 에어라인이 12%대 상승 보였는데 이 7월 CPI 세부 항목 중에서 항공료가 전월 대비 4%나 증가했다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수익 개선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높아졌고요. 이 종전에 바로 보자면 오늘은 이 코어위브와 리게텍 컴퓨팅 이 이슈가 바로 나왔습니다. 종전에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가장 먼저 코어위브는 EPS와 매출 그리고 마진 모두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지금 이 시각 마이너스 5.8% 하락 중이고요. 리게텍 컴퓨팅도 상당히 좀 실망스럽습니다. 매출이 예상치를 하회했는데 지금 이 시각 3%대 시간의 거래에서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이 CPI 결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그래프는 이 CPI 상승률을 지난 2021년부터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이 진한 파란색 실선이 헤드라인 CPI고요. 또 이 하늘색 점선이 근원 CPI입니다. 보시자면 이 물가가 상당히 단계적으로 많이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 관측이 되는데 이때 관세 부과가 2025년 중반부터 슬슬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걸 생각을 해본다면 그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튀지는 않았습니다. 자, 전년비 기준으로 이 근원 CPI는 3.1% 올랐고요. 전년비 대비로 또 마찬가지로 헤드라인 CPI는 2.7% 올랐습니다. 옆에 있는 표를 보시면 더욱더 이해가 잘 되실 텐데요. 우선 보자면 시그널이 약간은 좀 엇갈렸습니다. 헤드라인은 상당히 잘 나왔는데 CPI 전월 대비로 해서도 헤드라인과 그리고 헤드라인 전년과 전월 대비 모두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또는 이 예상치를 살짝 하회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하지만 이어서 이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의 경우에는 이 전월 대비로서는 상당히 부합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전년 대비해서는 약 0.1%포인트 상회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이 헤드라인은 좀 좋게 나왔고 그다음에 근원 CPI는 조금 안 좋게 나왔는데 향방, 즉 해석을 가른 것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주거비가 0.2% 전월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간 참 이 물가의 발목을 잡았던 게 주거비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주거비가 둔화세를 지속하게 되면서 시장에 보다 안도감이 더해졌고요. 또 자동차와 대형 가전 이렇게 일부 관세에 굉장히 민감한 종목들이 생각보다 관세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시장은 이를 긍정적으로 해석하게 되면서 9월 25일 인하 확률이 지금 이 시각 94.4%고요. 또 연내 3회 인하 확률은 51%로 현재 가장 높습니다. 지금까지 CPI 결과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이렇게 CPI 결과를 다 봤는데요. 여기에서 상당히 중요한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미국에서의 금리 인하, 기술주와 금융주, 항공주, 그리고 물류와 여행, 건설까지 전방위적으로 이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동력이 충분히 될 수가 있겠고요. 아직은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9월 초에 고용보고서가 있기 때문이죠. 이 고용보고서 이슈까지 큰 탈이 없다면 현재로서는 연내 금리 3회 인하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특징적이었던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주요 기술주부터 보시죠. 일단 테슬라 도조 인력의 재배치가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삼성전자와의 협력 범위는 더욱더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차세대 AI 칩인 A16의 위탁 생산의 범위를 더욱더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인 구조의 변화가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0.53%의 오름세가 나타났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면 아마존인데요. 아마존은 이제 2029년도까지 계속해서 위성을 저궤도에 배치할 것으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의 일환으로 인공위성 인터넷 사업의 속도를 내면서 위성 100기 돌파를 했고요. 발사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0.08%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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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8%의
일단 애플은 1%가량 오르면서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iOS 26서 에어팟에 실시간 번역 기능을 추가하면서 여러 가지 언어들이 이 기능에 에어팟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흐름 역시 좋았던 호재가 반영이 됐고요. 마이크로소프트 보시면 1%가량 올랐는데요. 데이터 센터용 부지 확보를 위해서 뭉칫돈을 투자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속보가 나오면서 1%가량의 오름세 보였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적이 발표된 종목 가운데서는 서클이 있습니다. 2분기 매출 전년 대비해서 53%가량 증가를 했고요. 또 스테이블코인 유통량이 전년 대비해서 90%가 넘게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거의 619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스테이블코인 성장 기대감이 더욱더 올라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장중에는 상당히 흐름이 좋았습니다만 종가로는 하락으로 마감됐습니다.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있는 종목 보시면은요, 오클로 0.9%가 넘게 올랐습니다. 미국의 에너지부에서 이제 신규 시범 프로그램을 설치를 했고 여기에 이제 11개 기업들이 협력을 합니다. 그 가운데서 첨단 원자력 기업으로서 오클로가 선정이 됐는데요. 9% 넘는 호재가 반영되면서 큰 상승 흐름이 나타났고요. 보잉을 보시면 3% 가까이 올랐습니다. 일단 7월에 항공기 인도 실적이 괜찮았는데 2017년 이후로 최고치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94% 상승 흐름이었습니다. IB 투자 의견 보시면은요. 네, 어도비입니다. 1%가량 올랐는데 AI 쪽으로 워낙에 훈풍이 불다 보니 반대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어도비 같은 경우에는 침체를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에서 매도로 하향 조정되거나 중립에서 매도로 하향 조정된 리포트들 쏟아졌습니다. 지금까지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밤사이 매크로 지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국제유가 WTI부터 만나보시죠. 1.3% 내렸습니다. 여전히 63달러 선, 64달러 선 이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하방 압력이 더욱더 강한 WTI 국제유가입니다. 우선은 미중 관세 유예가 연장됐다는 소식이 지속적으로 이제 공급 우려를 완화시키고 있고요. 또 밤사이에 EIA 단기 에너지 전망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여기에 따르면 올해 미국의 원유 생산량 전망치가 소폭 상향됐습니다. 공급량이 더 늘어나게 된 것이죠. 이 때문에 국제유가가 1.3%가량 하락하는 흐름 나왔고요. 천연가스가 상당히 또 크게 내렸습니다. 약 5%대 하락세를 보였는데 복합적인 이유가 좀 반영이 됐습니다. 가장 먼저로서는 천연가스의 생산량이 현재 역사적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고요. 또 이어서 이 재고 수준도 상당히 높은 데다가 날씨가 또 온화하기 때문에 이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천연가스 가격을 조금 더 내렸습니다. 이어서 비트코인 가격은 12만 달러 바로 밑에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어제 12만 2천 달러를 돌파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저항선으로 작용을 해서 부딪힌 이후로는 좀처럼 이 12만 달러를 시원하게 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11만 9,900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이 밤 사이에는 달러가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CPI 데이터가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였기 때문에 이 미 국채화 같은 자산들이 다소 매력도가 떨어졌고 이 때문에 달러에 대한 수요가 약화됐기 때문인데요. 원달러 환율 달러 약세에 따라서 원화가 상대적으로 강세 보였습니다. 밤사이에 6원 이상 확 내려가는 모습이 드디어 관측이 됐습니다. 이어서 미국채 2년물과 10년물은 오늘도 조금 엇갈리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 10년물은 소폭이나마 상승했고요. 2년물은 소폭 2bp가량 하락했습니다. 이 역시 밤사이의 CPI가 마냥 호재성 재료는 아니라는 점, 다소 엇갈린 신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바로 나타내주는 게 바로 국채 금리고요. 자, 이어서 밤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슈들도 몇 가지가 전해졌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자, 우선은 이 백악관 대변인이 오늘 언론 브리핑을 이제 단행을 했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파월 의장과 관련해서 소송을 검토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를 통해서도 명확하게 좀 밝혀준 이야기고요. 이 때문에 살짝 이 시장 전반에 연준의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부각이 되면서 약간은 장 중반에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큰 영향은 없었고요.
또 기업의 대중매출 일부를 정부에 환속하는 조치, 바로 엔비디아와 또 AMD에 가해진 15%의 매출 반납이겠죠. 이게 역시나 다른 기업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라고 밝히면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특히나 빅테크들 위주로 약간의 그런 우려감은 나왔습니다. 그 이외에 연준 인사 발언은 좀 엇갈리는 모습들이 나왔는데요. 가장 먼저 이 리치몬드 연은 총재죠. 이 박힌 총재가 물가 억제, 그러니까 CPI, PPI 같은 물가 데이터와 또 저번에 충격을 안겼었던 고용 관련 지표들 둘 중에 어느 것을 우선으로 해야 할지 아직까지는 확실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최근 시장을 보자면 물가 지표보다는 고용 쪽에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물가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안심할 수 없다는 의미겠죠. 실제로 밤사이에 이 근원 CPI 전년비 기준으로 예상치 상회했습니다. 이어서 이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인 슈미드 총재, 현재 금리 동결 기조가 당분간 적절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상당히 매파적인 발언인데 이것 역시 이 CPI가 표면적으로 봤을 때에는 괜찮지만 세부적인 항목 하나하나를 뜯어보자면 마냥 안심할 수 없다는 점을 연준 인사들의 발언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스티브 미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이상 관세가 이 CPI, 특히나 물가 지표에 미치는 영향이 확인되지 않았다, 물가가 상승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못을 박았는데 이 스티브 미란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연준 이사로 임명한 사람이죠. 이 발언의 신뢰성, 중립성이 상당히 좀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그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말말말까지 만나봤네요. 네, 그렇다면 전화 연결 통해서 시장의 분위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곽영훈 주식투자연구소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CPI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지표가 좀 엇갈렸습니다. 그런데도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상당히 확실시되고 있는데요. CPI와 더불어서 또 어떤 이슈들 좀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네, 뉴욕 증시는 7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와 부합하면서 전월 대비 상승률이 둔화되자 안도감 속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 근원 CPI는 여전히 견조했지만 이 9월 보험성 금리 인하 기대가 94%까지 높아지면서 이 성장주와 리츠, 채권 중심의 매수세가 강화됐습니다. 이 단기적으로는 금리 민감 업종 비중 확대가 유효하고 중기적으로는 물가 재상승 가능성에 대비해서 이 방어주 일부 편입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이 관세 영향이 물가에 본격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이 자동차 부품과 가구, 이 중고차 가격 등이 상승 전환했는데요. 이는 소비재와 수입 의존 업종의 단기 변동성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단기 매매에서는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고 중장기적으로 이 공급망 다변화와 내수 비중이 높은 기업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준 위원들의 발언과 트럼프 대통령의 파월 의장 소송 가능성 언급은 이 정책 불확실성을 키웠습니다. 이벤트 전후로 방향성 베팅보다는 이 변동성 축소 전략을 선호하고 장기적으로는 실적과 현금 흐름이 안정적인 이 기업 비중을 늘리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FICC 시장에서는 이 단기물 금리는 하락했고 장기물은 상승하는 차별화가 진행됐습니다. 이 달러 약세 속에서 유로, 엔, 위안이 강세를 또 보였습니다. 산업금속은 달러 약세와 관세 유예 연장 소식에 상승했지만 국제 유가와 천연가스는 각각 공급 과잉과 수요 둔화 우려를 하락했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은 단기물 비중을 확대하고 원자재 시장에서는 산업금속 모멘텀을 활용하되 에너지 업종은 단기 경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산물 시장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밀과 옥수수는 하락, 대두와 면화, 커피, 설탕은 상승했는데요. 이는 기상 여건과 수확량 전망이 가격에 직접 영향을 준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농업주는 단기 가격 변동성의 모멘텀에 맞춤 매매와 함께 장기 공급 사이클 분석이 병행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변동성을 좀 축소해야 한다. 또 방어주 쪽으로 또 외기가 몰릴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특징적이었던 업종과 종목들은 좀 어떤 것들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네, 금리 인하 기대와 업종별 이슈가 맞물리면서 강세 업종이 전일 뉴욕 증시에서 뚜렷하게 구분이 됐습니다. 먼저 이 반도체 업종은 마이크론, 퀄컴, 램리서치가 3% 이상 오르고 인텔이 5% 넘게 급등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와 공급망 우려 완화가 주된 동력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엔비디아는 중국의 구매 제한 소식으로 상승이 제한됐습니다. 따라서 반도체 대형 장비주는 비중 확대 전략이 유효하지만 중국 리스크에 따른 단기 변동성을 유의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 기술주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가 AI 인재 확보 경쟁으로 주목을 받았고 알파벳과 애플도 금리 인하 기대에 상승했습니다. AI 수요 확대와 금리 환경 개선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메가캡 성장주는 지속 보유가 적합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기차 리튬 부분은 테슬라가 불확실성 속에서 소폭 상승했으나 중국 전기차와 리튬주는 이 가격 모멘텀 회복이 더딘 모습입니다. 따라서 미국 전기차주는 단기 이벤트 매매, 중국 전기차 리튬은 관망 전략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 중국 소비재주는 관세 90일 연장과 부양책 기대에 알리바바, 핀도더 등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단기 정책 변동 모멘텀은 활용 가능하지만 장기 비중 확대는 실적과 수요 회복 확인이 필요합니다. 금리 인하 수혜주는 전방위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은행, 항공, 여행, 건설주가 두드러졌는데요. 따라서 단기 비중 확대가 유효하고 항공, 여행은 수요 회복 지속 여부를 점검해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사이버 보안은 팔로알토가 강세를 보인 반면에 빅베어 AI, 세일즈포스는 부진했습니다. 실적 기반 종목 선별 매수가 필요하겠습니다. 양자 컴퓨터, 원자력, 전력망주는 정부 지원 뉴스로 단기 모멘텀을 얻었으며 실적 성장 기반은 중장기 보유 검토가 가능합니다. 바이오 헬스케어는 규제 완화 기대와 실적 개선 종목이 강세를 보였으나 실적 부진은 실적이 부진한 주식은 비중 축소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가상자산 스테이블 코인은 금리 인하 기대에 반등했지만 변동성이 큰 만큼 이 포트폴리오의 일부만 편입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체로 같은 업종 안에서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어서 조금 더 종목별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국내 증시에는 또 이번에 이제 물가 지표까지 발표가 됐는데 이 부분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안내해 주시죠. 네, 이제 국내 증시는 미국 CPI 부합과 9월 금리 인하 기대 확산 속에서 이 반도체 대형 기술주의 상승 모멘텀이 유입될 전망입니다. 전일 마이크론, 인텔 등 글로벌 반도체주 강세와 공급망 우려 완화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형주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국내 시장은 여전히 양도세 대주주 기준 등 정책 불확실성이 단기 변동성 요인으로 남아 있어 이 장중 뉴스 플로우에 따라 지수 등락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 업종별로는 외국인 기관이 동시 매수세를 보인 반도체, 금융, 증권, 일부 자동차, 2차 전지 업종이 강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방산, 원전, 엔터, 화장품 등 최근 낙폭이 같은 종목군은 기술적 반등 구간이 나타날 수 있으나 확실한 추세 전환 전에는 단기 대응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이 투자 전략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반도체, 메가캡, 기술주 금리 민감 업종 중심으로 단기 비중을 확대하고 정책 관련주는
발표 이후 추세 매매로 접근하며 실적 전망 상향 종목 위주로 압축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는 것이 유효하겠습니다. 또한 장중 변동성 확대 구간에서는 일부 차익 실현과 방어주 편입으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등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단기적으로 담아가고 또 이 밖에 정책 불확실성 안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곽영은 주식투자연구소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시장을 이끄는 이슈들 머스터5에서 함께하시죠. 네, 머스터5 출발하겠습니다. 오늘도 5개 이슈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 함께 보시죠. 자, CPI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 상승률이 2.7%로 7월에 기록이 됐는데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근원 CPI 지수는 지표가 예상치보다 상회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앞으로 이제 9월의 금리 인하의 확률이 패드워치에 따르면 90%가 넘게 집계가 됐습니다. 그만큼 확실시되고 있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노동통계국 발표에 따르면 7월의 미국 CPI는 전년 동월 대비로 2.7% 상승했습니다. 월가 전문가 전망치 2.8%보다는 소폭 낮았습니다. 지난 6월 CPI에 비해서 0.2% 올랐고요. 노동통계국은 주거비가 전월 대비 0.2% 상승한 게 지수 상승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CPI 발표에서 식품비는 보합세를 보였고 에너지 가격은 1.1%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CPI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부과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는 다소 불식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로이터 통신은 CPI가 대체로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고 9월 패드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도 유지됐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금융시장도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준이 9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확률은 전날보다 8%포인트 오른 94%였습니다. 다만 근원 CPI는 1년 전보다 3.1% 오르며 월가가 집계한 예상치 3.0%를 소폭 웃돌면서 1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근원 CPI는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지표로 기조적 물가 흐름을 볼 수 있는데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AF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관세가 세계 최대 경제대국인 미국에 파급력을 미치며 근원 CPI 상승세가 더 가팔라졌다고 짚었습니다. 네, 엔비디아의 이 대중국 수출 재개에 대한 혼잡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중국이 엔비디아 H20 칩의 사용을 자제할 것을 이 자국의 기업들에게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관련 이슈 함께 보시죠.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들의 미국 엔비디아의 H20 AI 프로세서 사용을 자제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MD의 AI 가속기 일부도 그 권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블룸버그는 현지 시간 12일 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최근 몇 주간 중국 당국이 여러 기업의 H20 칩 사용의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보도했는데요. 공문에는 국산 대안이 있는데도 왜 H20을 사용하는지, 제품의 보안 문제가 발견된 적이 있는지 등의 질의가 포함됐습니다.
중국 정부는 H20 칩이 위치 추적이나 원격 종료 기능을 가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보안 우려는 지난해 마이크론 반도체의 핵심 인프라 사용 제한, 테슬라 차량, 아이폰의 특정 기관 반입 금지 조치와 유사한 성격으로 평가가 됩니다. 이번 조치는 엔비디아와 AMD가 미국 정부 승인하에 중국의 H20과 MI308 등 저사양 H칩을 판매를 재개한 지 불과 수개월 만에 나온 것이고요. 두 회사는 해당 매출의 15%를 미국 정부에 납부하는 조건으로 수출 허가를 받았지만 중국 내 수요가 당국의 압박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엔비디아의 최신 인공지능 칩에 대해서 중국 수출을 추가로 허용할 뜻을 밝히면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5세대 고대 역폭 메모리 공급하는 시점이 앞당겨질지에 대해서도 주목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엔비디아의 저성능 블랙웰 기반 AI 가속기의 중국 수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블랙웰은 엔비디아의 최신 그래픽 처리 장치입니다. 최근에 이 수출이 재개된 H20 칩은 이 블랙웰의 전작인 호퍼 GPU 기반 제품입니다. 업계에서는 블랙웰 기반 저사양 칩의 중국 수출이 허용되면 SK 하이닉스와 또 삼성전자에는 호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중국용 AI 칩 수출이 엔비디아의 삼성전자의 HBM 매입을 앞당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SK 하이닉스만으론 중국향 AI 칩에 들어가는 HBM을 확충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SK 하이닉스는 올해 HBM 물량이 완판이 됐고 내년 생산 물량도 거의 매진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엔비디아 간 협력 가능성이 커지면서 현재 삼성전자 회장이 젠슨왕 엔비디아 대표를 만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그 기반에 첨예한 대립이 또 갈등이 존재하는데요. 챗 GPT에만 편애를 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가 이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예고했다고 외신은 전했습니다. 이 애플이 챗 GPT 개발사 오픈 AI를 편애해 앱스토어에서 자신의 AI 챗봇 그록이 1위 자리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부당하게 막고 있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현지 시간 11일 머스크는 X 계정에 글을 올리면서 애플이 오픈 AI를 제외한 어떤 AI 회사도 앱스토어에서 1위에 도달하는 걸 불가능하게 만드는 식으로 행동하고 있다라며 이는 명백한 반독점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XAI는 즉각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글에서 X는 전 세계 뉴스 앱 1위고 그록은 모든 앱 중 5위인데 왜 애플은 X나 그록을 필수 앱 부문에 올리길 거부하느냐라면서 정치질을 하는 것이냐라며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애플은 즉각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애플을 상대로 한 머스크의 소송 예고는 지난 6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격렬한 설전 이후 머스크가 도발한 가장 큰 싸움이라고 전했고요. 앞서 애플은 지난해 오픈 AI와 협업을 구축하고 아이폰과 아이패드, 또 맥 노트북과 데스크톱에 이 챗 GPT를 탑재했습니다. 머스크는 이 오픈 AI를 공동 창업했다가 2018년 이사회에서 물러난 바가 있고요. 이후 오픈 AI와 그 CEO인 샘 올트먼과 줄곧 불화를 겪어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현재 오픈 AI와 올트먼이 인류 전체의 혜택을 위한 AI를 개발한다는 창립 목표를 저버렸다며 이들을 상대로 해서 송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클로 소식 보도록 할 텐데요. 미국의 에너지부에서 이제 신규 원자력과 관련된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이에 11개 기업이 설정이 됐는데 오클로가 이에 포함이 되면서 더욱더 주가의 향방에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미국의 에너지부에서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원자로 시범 프로그램을 공식적으로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이 첨단 원자력 프로젝트 11개와 협력을 해서 기술을 실전에 배치할 것이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오늘 이 트럼프 대통령의 원자로 시범 프로그램이 공식적으로 출범이 됐는데요. 에너지부에서는 이 기술 실증을 위해서 이 첨단 원자로 프로젝트와 협력을 해 나갈 것으로 밝혔습니다. 또한 이 에너지부 차관인 제임스 P. 댄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원자로 시범 사업은 행동 촉구라며 독립기념일까지 모두 안전하게 임계점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핵 에너지 분야에서 세계적인 선두 주자로 재확립하고 미국의 번영과 또 기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안정적이고 다양하며 저렴한 에너지 공급을 확보하는 데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이 DOE의 원자로 시범 절차를 개혁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 선정된 기업이 민간 자금을 확보하며 향후 상업 인허가 활동에 대한 신속한 접근 방식을 원자력 법에 따라서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오클로를 포함해서 안타레스 뉴클리어, 아토믹 알케미, 디피션, 라스트 에너지, 발라 아토믹스 등 이러한 기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각 회사는 시험용 원자로의 설계와 제조, 건설, 운영, 또 해체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부담하게 되고요. 프로젝트와 함께 에너지부는 첨단 원자력 기술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도입을 가속화할 것을 기대한다라고 공식 서명문에 밝혔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이 2029년까지 인공위성을 저궤도에 배치할 계획을 발표를 했죠. 이에 대한 일환으로 인공위성 인터넷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고요. 발사위성 이제 100기에 돌파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인공위성 인터넷 사업에 속도를 가하고 있습니다. 제프 베이조스가 창업한 이 회사는 전 세계 어디에서나 안정적으로 인터넷을 접속할 수 있는 위성 인터넷 서비스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인데요. 현지 시간으로 11일 이 케이프 커네러벌 우주군 기지에서 인터넷 위성 서비스 프로젝트 카이퍼를 위한 24기의 인공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를 했습니다. 사용자가 어디든 원하는 곳에 안테나를 설치하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카이퍼 위성 서비스를 위해 지금까지 100기가 넘는 위성을 아마존이 쏘아 올렸는데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와 계약에 따라서 2029년 7월까지 3,200여 기의 위성을 쏘아 올려서 저궤도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저궤도 위성 인터넷의 지배적인 사업자는 스페이스 X의 스타링크로 약 8,000기의 위성을 발사해서 세계에서 500만 명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머스노5 살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첫 주제는 트럼프 파월 내 지은 죄를 내가 알렸다입니다. 파월은 지금 태어나고 지금 FIB 의장하는 거는 진짜 후회를 할 것 같아요. 정말 잘못 걸렸다 싶을 겁니다. 그쵸? 아니 차라리 그 전에 대통령들 임기 내에 맞췄으면 어땠을까? 지금 미칠 노릇일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은 좀 너무 궁금해져요. 벤 버냉키라던가 아니면 그 옛날에 그 전설적인 인물 있잖아요.
폴 볼커라고 그 인플레이션 파이터라고 이름 붙여진 뭐 그래가지고 인플레이션 파이터 인플레이션이 너무나 극심해서 그거 누리려고 금리를 미친 듯이 올려서 그것 때문에 그 미국 시민들이 열이 받아서 왜냐 금리를 너무 높이 올려버리니까 그래서 이 권총을 차고 다녔다는 얘기까지 있었잖아요. 그리고 뭐 잭슨홀 미팅에 그 잭슨 홀이 골짜기잖아요. 그 아름다운 그 시골 마을에 굉장히 그 은폐 엄폐가 가능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뭐 송호 낚시나 해라 하면서 폴 볼커 의장을 그렇게 해서 불러들였다는 얘기도 썰도 있잖아요. 그 정도로 위협을 느꼈었는데 그 폴 볼커가 뭐 엄청나게 장신이었다고 하죠. 근데 폴 볼커 의장 같은 사람이 지금 의장이었으면은 그 어떻게 됐을까 정말 궁금합니다. 물론 그 과거의 인물이고 지금 돌아가셨죠. 돌아가셨기 때문에 흑백 사진만 남아 있고 이런데 그런 강성 의장과 트럼프가 맞부딪혔으면은 정말 더 난리가 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괜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파월은 막 그렇게 대놓고 부딪히진 않지만 포커페이스로 사람을 더욱더 열받게 하고 있는 그래서 트럼프가 결국에 이제 소송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이 사람 완전 소송의 그 평생이 소송 아닙니까? 트럼프의 일대기 그때 트럼프의 일대기 그린 또 영화 너무 리얼하다고 그 또 희한하게 트럼프 역할 맡으신 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마블에 나오는 그 팔 하나 잘려서 이제 왼팔에 그 로봇 사이보그 붙여준 그 캡틴 아메리카 친구로 나오는 그분이 트럼프 역할로 나오니까 아무도 못 알아본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역할을 했는데 너무 리얼하다고. 왜냐면 뭐가 리얼하다면 자기가 트럼프가 이제 예전에 그 부동산업에 그 종사할 때부터 뭐 무슨 변호사 얽힌 그 문제를 너무 리얼하게 그린 거예요. 그래서 또 소송하잖아요, 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모든 게 소송. 트럼프는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거 하잖아요. 무조건 소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파월한테도 또 이제 대규모 소송을 준비 중이다. 지금 얼마 전에 사실 이게 정치적 이슈가 앱스타인 사건이 지금 크게 올라오다 보니까 갑자기 오바마를 또 터뜨려 버렸잖아요. 지금 트럼프가 그걸 방어하려고 그 앱스타인 그 보도한 언론사에도 또 대규모 소송, 역대 최고액 소송을 걸었죠. 그러니까 이 지금 트럼프는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을 동원하여 모든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소송으로 눌러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파월이 딱 걸려버린 거죠, 이제.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이번에는 거의 확실해 보이는데 9월 달에는 7월 달에만 했어도 제가 보기에는 그 좀 잘 넘어갈 수 있었는데 7월 달이 발작 버튼이었던 것 같습니다. 7월 달 금리 인하 안 한 게 그게 컸던 것 같아요. 소송을 결정한 게 저는 그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할 것인지 정말 궁금해지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일단. 자, 그다음에 이제 푸틴 대통령하고 회담이 있는데 이것도 정말 기로점이죠. 뭐 주식시장은 최고가를 기록했지만 이게 정말 이 러시아와 어떤 미국과의 관계에 정말 갈림길 아닙니까, 지금 이거?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젤린스키를 버릴 것인가? 지금 보니까 약간 좀 젤린스키를 버릴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요.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왠지 땅을 내줄 것만 같단 말이죠. 동부 쪽에. 왜냐면 푸틴이 안 그러면 전쟁을 멈출 이유가 없거든요, 지금. 어쨌든 그리고 알라스카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옛날에 구소련이 미국의 판 땅이기도 하고 지금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거기 자원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천연가스 뭐 지금 LNG 개발권에서 일본과의 교역 그 합의에서도 알라스카 얘기가 나왔었고 그래서 지금 미국의 땅이자 옛 구소련의 땅이었던 알라스카에서 회담을 한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어쨌든 간에 이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드디어 진짜 이루어지긴 이루어지죠. 맨날 뭐 푸틴, 시진핑하고 통화를 했느니 정상회담을 언제 하느니 말만 있었지 둘이 만나는 장면이 없다 보니까 언론에서도 쓰는 게 그 과거에 수년 전에 만났던 사진 계속 우려먹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시진핑하고 푸틴하고 트럼프가 만났던 사진이 수년 전에 나 있어요. 그래서 그걸 계속 우려먹게 하고 있는데 드디어 최신판 사진이 등장하기 바로 직전까지 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만약 이걸 하게 되면 정말 노벨 평화상 확정이죠. 그러니까 자칭. 지금 왜냐하면 이거 하면 노벨 평화상 이미 3-4번 받았어야 된다고 얘기했었는데 이거 하면 그럼 5-6번 받았어야 된다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보다 전쟁을 예방시키거나 뭐 지금 종식시키는데 더 헌신적인 지도자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뭐 저번 주에도 아르마니아인가 무슨 데려와가지고 또 했죠. 자,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누구도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그 미국 시장 주로 처음에 나왔을 때, 그러니까 좀 이게 개인 투자자들한테 많이 열리기 시작하고 방송에서 해외 투자 이 시간이 많아지고 나서 항상 이제 미국은 그 경제 지표 일정이 꼬박꼬박 있고, 물론 우리나라도 있는데 우리나라 경제 지표 일정은 사실 막 크게 신경 안 쓰잖아요. 이게 영향력이 적기 때문에. 근데 미국 시장은 딱딱 나오죠. 매주 예를 들어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거를 캘린더를 딱 보고 나서 항상 방송에서도 짚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트럼프 임기가 되고 나서 이게 중요도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건가? 지금은 굉장히 중요도 있게 다뤄졌잖아요. 미국 경제 지표 항상 빠짐없이 다루면서 항상 짚어가면서 이게 의미가 무엇인가 맨날 분석하고.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 저기 노동통계국장을 저기 해임시켜 버렸잖아요. 그리고 그거 다 가짜였다. 바이든 때는 다 부풀렸고 나 때는 지금 전부 다 깎았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좀 물가도 못 믿겠어요. 솔직히. 왜냐면 이게 그럼 물가에 들어가는 항목을 트럼프가 마음에 안 들면은 조정을 해버릴 수가 있잖아요. 이게 자기가 마음에 드는, 예를 들어 지금 다 그 부처마다 발표하는 지표가 틀릴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해임 권리가 있는 부처들은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다 갈아치워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한 행동을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미국 주식시장을 항상 이제 그 브리핑을 할 때 미국 지표를 따가지고 하는데 그 발표가 이게 신뢰도가 떨어져 버린단 말이죠. 이게 누구를 믿어야 될지 모르는. 그래서 지금 참 고민입니다. 어쨌든 간에 인플레이션은 마음에 들게 나왔나 봐요.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이 마음에 안 들게 나왔으면 이런 자료를 준비할 리가 없죠. 마음에 안 들게 나왔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브리핑에서. 어저께 거는 또 무슨 조작의 가능성이 있으며 뭐가 또 오류가 발생되고 그걸 수치를 조정해야 되고 무슨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이다. 바이든이 임명한 사람이다. 계속 그랬을 거예요. 또 머리 아프게. 그래서 이게 나옵니다. 이게 줄였다는 거죠. 많이 줄였다. 지금 에너지 가격하고 에그 가격 그 두 개 입에 불이 나도록 얘기하죠. 계속 자기가 가장 큰 인플레이션 잡은 게 트럼프가 자기 취임하자마자 기자들이 당신들이 그러지 않았느냐. 나한테 득달같이 달려가지고 이번에 부활절을 어떻게 합니까? 계란 가격이 올라가지고 부활절에 계란을 못 쓰게 생겼습니다. 근데 그거 바이든이 올린 걸 왜 나한테 질문하냐? 하지만 나는 계란 가격을 낮췄다 이거잖아요. 그리고 가스 가격 낮추고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해요. 인플레이션이 다시 한번 예상치를 뛰어넘었지만 인플레이션은 안정적인 상태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첫 6개월 동안 연평균 1.9%의 인플레이션이 진행이 됐는데 7월 에너지 가격 하락했고 가솔린, 프로판 다 하락했고 7월 가격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20% 하락했다. 20% 하락한 거는 에그 가격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을 하락시켜서 가스비를 절약해주고 계란 가격 낮추고 이럼으로써 결국 미국 국민의 주머니에 더 많은 돈을 돌려주는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직접 돈을 꽂아준 건 아니지만 인플레이션, 물가를 낮추면 어제 말한 대로 반대잖아요. 물가가 오르면 내 연봉이 그대로라고 하더라도 연봉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거죠. 물건을 비싸게 사야 되니까요. 근데 반대로 지금 물건 가격을 내렸으니까 근데 임금이 그대로더라도 지금 임금이 올라간 효과를 내죠. 근데 그 효과에 더해서 실질적으로 임금까지 늘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2배로 돌려줬다는 거예요, 결국. 임금도 상승했는데 물건 가격도 내려버렸으니 상품 서비스 가격도 내려버렸으니 임금이 따따블로 오른 것이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매달 상승해왔다. 이것도 참 웃겨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인플레이션이 오른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인플레이션 오른데 물가 오른데 하면 뭐 생각합니까? 그러면 야, 나 마트 가서 장 봐야 되는데 계란 가격 오르겠네, 대파 가격 오르겠네, 양파 가격 오르겠네 이 생각만 하죠. 인플레이션에는 임금도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지금 인플레이션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인플레이션은 한 개도 없는데 파월이 그 사인 하나 안 해가지고 지금 이 힘든 일을 겪게 만들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매달 임금이 상승했대요. 그러니까 임금 부분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금 부분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 임금이 올라가니까 좋은 효과의 인플레이션이고 물건 가격이 내려갔으니까 실질적으로 고통의 인플레이션은 없다 이겁니다. 지금 트럼프 주장은. 드디어 이제 제롬 파월 의장에 대해서 칼을 빼들었습니다. 노동통계국장은 해임을 했잖아요.
파월은 해임을 못하니 초호화 리노베이션이라고 주장하는 트럼프가 현장에 가서 팔도 또 쳐보고 금리만 내렸으면 좋겠네 이 사람아 이러고 그다음에 온갖 뭐 국회의 위증이니 뭐 이런 거 걸고 넘어지려고 하다가 결국 안 되니 이제는 드디어 소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대규모 소송. 뭐에 대한 소송이냐? 파월이 저지른 끔찍하고 무능한 업무 때문에 피해를 본 거에 대해서 대규모 소송을 진행한다고 지금 선언을 했습니다. 또 변호인들 또 엄청 모으겠죠. 모아가지고 파월이 저지른 뭐 끔찍하고 무능한 업무 때문에 발생한 피해를 막 계산을 할 거예요. 계산해가지고 막 몇 조 달러를 막 산정해가지고 하겠죠 이제. 그럼 이 저게 지금 몇 년이 걸릴 것이면 또 파월이 또 엄청난 돈을 또 변호인을 또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 피곤해지는 일이죠 이게. 자,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을 고소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이걸 말하는 게 공평하냐? 공평하건 말건 지금 상관이 없는 겁니다. 트럼프는. 그 공평성을 따지는 사람이었으면은 지금 이렇게까지도 하지 않았죠. FRB 의장을 건드리지 않았겠죠. 자, 어쨌든 간에 자세한 내용은 대통령의 의견에 맡긴다. 뭐 캐롤라인 레빗 베네딕트 그 당사자는 아니니까요. 계속 질문해가지고 이제 그만 질문하라고 답변 안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AMD, 엔비디아 지분 얘기가 나왔죠. 저는 여기서 뭐를 생각했냐면 트럼프가 테리프스라는 단어가 아름답다고 한 거를 간과하고 있었구나.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뭐 제가 남자니까 여자 얘기만 할 거니까 이제 여자 입장에서 얘기를 해봅시다. 차은우나 원빈 보고 아름답다고 하지 잘생겼다고 안 하거든요. 너무나 잘생겨서 아름답다고요. 그러니까 테리프스를 예쁘다고 했으면 이 정도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테리프스가 아름답다고 한 이유를 저는 이제 깨달았어요. 이제서야. 바보같이. 왜냐면 나라들을 다 뜯어냈잖아요. 나라들을 돌면서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도표에다가 쫙 해가지고 이 나라는 얼마, 이 나라는 얼마 너무 재밌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러트닝 상무장관이 맨날 저렇게 웃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다 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관세가 아름답다는 걸 간과하고 있었던 거죠. 왜냐? 기업도 남아있던 거죠. 이제는 지도가 바뀌었습니다. 나라 지도를 다 피고 신나게 이제 부루마블 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 기업 지도를 핀 거죠, 이제. 세계 기업 매출 순위 1위부터 100위를 뽑아놨을 겁니다, 지금. 얼마나 신나겠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에 수출을 하려면 돈을 내야 된다. 이거 제2의 관세 아닙니까? 얼마나 신나겠어요,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테리프스가 아름답다고 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엔비디아 칩 거래와 이 정부에 기속될 AMD 15% 지분 이 얘기한 거죠, 지금. 원래 그런데 20% 요구했답니다. 이거 지금 똑같은 패턴 아닙니까? 나라한테 우리나라 경우도 FTA로 아예 관세가 없는데 갑자기 25%라고 해놓은 다음에 선심 쓰는 듯 15%라고 해주니까 내가 이만큼 10% 봐줬다. 이렇게 하고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 엔비디아, AMD가 중국 수출하는데 무슨 돈을 냅니까? 근데 갑자기 20%로 했다가 15%로 깎아준 거예요. 5% 선심 쓴 거야. 원래 20% 내야 돼. 이거 똑같은 패턴이에요. 똑같은 패턴 지금. 그렇죠? 자, 그리고 더 무서운 얘기입니다. 엔비디아, AMD가 끝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매출 순위 1위부터 100위까지 펴놨다는 얘기가 지금 이 얘기입니다. 다른 칩이나 제품에도 적용할 의향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앞으로 다른 회사로 확장될 수가 있다고 하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이자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답니다. 그 관세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지금 상무부에서 만들고 있대요. 계획안을. 정말 무서운 지금 상황입니다. 이거. 자, 엔비디아, AMD가 끝이 아니에요. 지금. 자, 어떤 기업이 될지 몰라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정리해서 얘기하죠. 6개월간 연간 핵심 물가 상승률이 3.7%였는데 6개월 후에는 연간 핵심 물가 상승률이 2.4%로 안정시켰다 이겁니다. 1% 넘게 안정시켰다. 물가를. 자, 그다음에 이제 노동통계국장에 대한 얘기 나오죠. 노동통계국장은 이제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앉히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나와서 언론에서 인터뷰했어요. 근데 지금 그 민간에서 먼저 발표가 되고 그다음에 노동부에서 발표되는 게 금요일 항상 나오잖아요. 목금 이래서 나와서 우리가 일자리 보고서에 굉장히 또 주식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잖아요, 지금. 이것도 지금 어떻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지 이제 무시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제 금요일 날 노동부에서 발표되는 게 어떤 확적이잖아요. 처음에 목요일 날 이제 민간 일자리가 나오고 공공부는 합친 일자리가 나오는데 매달 나오니까 그 매달 노동부에서 나오는 일자리 보고서에 다 세계 주식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발표 안 한답니다. 앞으로. 월별 일자리 보고서를 발표하고 싶은데 지금 그게 지적한 거 아닙니까? 트럼프가? 월별 일자리 보고서 그 데이터 방법이 잘못됐으니 바이든 임명한 사람이니까 나가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월별 일자리 보고서 발행을 중단한대요.
그럼 우리는 이제 앞으로 주식 투자 이 지금 시간에 매달 저기 나오는 노동부의 월별 일자리 보고서를 발표를 받고 분석을 한 다음에 주식시장에 미친 영향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를 못 해요. 이제 분기별 보고만 한대요. 당분간. 그 일자리를 산정하는 방식이 완전히 잘못돼서 바이든 때 부풀리고 나 때는 막 깎아버리는 바람에 그거를 다시 산정할 때까지는 월별 발표 안 해버린대요. 자, 이거 뭡니까? 거의 중국이나 똑같습니다, 이거. 중국이 물가지수 발표할 때 비싼 거 다 빼고 마사지하고 그다음에 저런 일자리도 정부 일자리 막 넣어가지고 부풀려서 말해요. 그렇게 되면 좋게 나오거든요, 항상. 지금 아예 자기한테 싫게 나오는 게 싫으니까 아예 발표를 묻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데이터와 방법론을 정리할 때까지 중단을 고려하는 아이디어를 내놓는 것 같다고 찬성을 했어요. 또 캐롤라인 레빗은. 자, 두 번째입니다. 샘 알트먼 노동부 일자리 없어? 여기 있어, 여기. 이건 짧은 겁니다. 아까 전에 일자리 보고서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고민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정말로 트럼프가 주장하는 대로 이게 다 조작됐고 일자리에 대한 산정 방식이 잘못된 거라면 그것만 고쳐지면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실제로 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트럼프는 운이 좋다. 왜냐하면 지금 샘 알트먼이 젠스덩이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젠스덩 얘기 드렸죠. 젠스덩한테 사회자가 질문했을 때 AI가 일자리를 줄인다는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했을 때 그거는 착오다. 우리 엔지니어도 지금 늘고 있고 그거 협업하는 이 시장이 커지고 있다 그 얘기를 했는데 샘 알트먼도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복부처럼. 이 기술을 도입하면 직원 수가 늘어나고 생산성이 향상되는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거야 합니까? 이 얘기에 대해서 GPT-5가 나오고 나서도 자 극단적으로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이거 아니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줄어들어 버리는 게 아니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왜냐면 챗GPT-5 이후에 더 좋은 GPT 뭐 이런 거 아니면 다른 LLM들 나오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더욱더 많아져야 되니까 이 얘기를 합니다. 젠슨왕하고 똑같은 얘기죠. 이게 바로 스코페센트 장관이 얘기하는 AI 붐이 저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준비한 사파입니다. 자, 여기는 가상의 이제 제3번이 될 사람이 미리 걱정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전 세계로 뜯었던 관세, 이제는 기업이다. 이렇게 트럼프가 외치고 있고 20%를 불렀다가 15% 깎아준 장본인인 젠슨왕과 리사수가 속으로는 속쓰린 지금 얼굴, 겉으로는 이렇게, 앞에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래야 중국 수출길이 열리니까요. 그 다음 타자는 누구 될 것인가? 자, 트럼프가 전 세계적으로 돌면서 부루마블을 하면서 관세를 뜯었던 이 행위가 똑같이 기업에 반복될 어떤 시초가 보이기 시작했다. 이 기업들은 긴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옛날에 나는 관대하다라는 그 영화 300에 나오는 그 황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는 다르게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나는 관세하다. 밤사이 뉴욕을 뜨겁게 달궜던 이슈들, 오늘 우리 시장에는 어떤 종목 움직일지 저와 함께 보시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메타가 밤사이에 3%대 급등을 보여줬었죠. 물론 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상당히 다시 한번 커지면서 기술주 전반들이 좋은 흐름 보였는데 그중에서도 메타가 이렇게 두드러지는 상승을 보였던 이유, 바로 개별적인 호재가 하나 있었습니다. 스레드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드디어 4억 명을 돌파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자, 여기에 오늘 메타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관련주죠. 대장주입니다. 와이즈버즈가 상당히 좀 많은 기대감 안고 있습니다. 전거래일에서도 약 1.3%대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는데 이 와이즈버즈의 경우에는 메타의 가장 공식적인 비즈니스 파트너사죠. 이 작년에는 최상위 등급인 프리미엄 파트너사로 선정이 됐었는데 이 와이즈버즈 무슨 일을 하는 거냐? 메타 이외에도요, 이 구글, 틱톡,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굉장히 다양한 이런 글로벌 마케팅 업체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메타와 국내 광고주들을 이어주는 중개 에이전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중계만 하는 게 아니라요. 이 모든 메타가 운영하는 광고 채널에서 광고 기획부터 집행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더더욱 메타가 갈 때 와이즈버즈가 함께 간다라고 보시면 편하겠습니다. 오늘 특히나 관련주들, 특히나 와이즈버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약바이오 이슈도 큰 게 하나가 있었는데요. 바로 미국 FDA가 민스메드의 브린스프리를 기관지 확장증 치료제로 승인했다는 소식 밤사이에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인스메드 밤사이의 주가가 약 8% 가까이 올라섰는데요. 정확히는 이 비낭포성 섬유증성 기관지 확장증입니다. 자, 이 때문에 흡입 치료에 활용되는 이 네뷸라이저 기계 있죠. 이 이비인후과에 갔을 때 이렇게 앞에다가 대고 흡입하는 거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 관련 의료기기주들이 오늘 강세 보일 가능성 크고요. 대표적으로 BMT가 있습니다. 전거래일 0.85% 상승 보여줬습니다. 그 이외에도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요. 이 간접적 수혜주로서는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기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창립 이래 최초로 상반기 매출 2조 원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어제 전해졌습니다. 현재 주가 흐름으로는 약간의 차익 실현이 나온 그런 모습들인데 현재 시총 기준으로 봤을 때에도 글로벌 제약사 탑 20곳 중에서 20곳 중에서 무려 17곳의 이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도 상당히 주목이 되는 그런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사이에 오클로의 주가가 9% 가까이 올랐습니다. 분명히 어제 뉴욕 증시에서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상당히 좀 실적이 불안정하고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강한 흐름 보인 이유, 바로 미국 에너지부에서 원자력 기업 오클로를 포함한 10곳을 대상으로 신속 승인에 대한 프로그램을 허가를 했다. 한마디로 빠르게 절차를 처리를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관련해서 이 웨드부시가 오클로의 목표 주가를 75달러에서 80달러로 상향 조정한 점도 굉장히 많은 희망감을 안겨줬습니다. 이 원전주들 오늘도 계속해서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는데 가장 먼저 두산 에너빌리티 이 전거래일은 5.62% 하락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증권가가 최근에 미국 뉴스케일 파워와 또 두산 에너빌리티 간의 SMR 계약이 임박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실제로 만약에 이게 이루어진다면 중간값 기준으로요. 이 두산의 SMR 매출만 봤을 때 내년에 2,500억 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5년이 지나면 2030년에는 무려 3조 3천억 원으로 껑충 뛸 수 있다는 점까지 다시 한번 시장에 관심 모아주고 있고요. 또 이어서 한국전력 어제 깜짝 실적 발표를 하면서 약간의 차익 실현이 나왔습니다만 상당히 놀랄만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상반기의 영업이익이 약 5조 9천억 원, 거의 6조 원 가까이 나왔는데 이게 전년 대비해서는 130%나 크게 급증한 거고요. 또 8개 분기 연속 흑자 기록하면서 장기적인 호흡으로 봤을 때에도 상당히 매력적이다라는 평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이 이더리움 현물 ETF에 하루에만 10억 달러가 넘는 대규모 자금이 유입이 됐는데요. 자,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일별로 해서는요. 이 때문에 현재 이더리움 가격이 전일비 9%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4,600달러를 돌파를 했는데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파운더스 펀드가 이더리움 보유 기업 2곳에 지분 투자를 하겠다 이런 소식이 나왔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더리움을 대량으로 매입하는 상장사들이 늘고 있다는 뉴스들이 잇따라서 나와주고 있는데 현재까지 약 150억 달러 상당의 이더리움이 매수가 됐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보다도 이더리움이 더 강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관련해서 이 증권사들 상당히 좀 매력적인 이슈들을 가지고 있는데 어제 증권주가 상당히 부각을 받았었죠. 키움증권은 3.4%
4%가량 크게 뛰어 올랐습니다. 이게 다음 달 고위 당정협의회가 열리기 이전에 이 양도세 과세 대주주의 기준이 좀 결정날 것으로 보입니다. 크게 두 가지의 기대감이 이 때문에 모아졌는데 첫 번째로는 세제 개편안이 좀 철회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었고요. 또 이어서 양도세 기준이 50억 원으로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까지 어제 증권주들 들어 올렸습니다. 오늘 관련된 이슈 하나 추가가 됐으니까요. 추가 상승 보일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4가지 이슈 살펴봤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이데일리 신문 브리핑 시작을 하겠습니다. 비가 아침에 많이 옵니다. 준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제목 보시죠. 민주당 대주주 기준 50억 유지 연일 강조, 이르면 내달 결론. 사실은 이후에 대통령실에서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 내용은 대통령실은 입장이 좀 정해진 게 없답니다. 제가 어제 전달해드릴 때 대통령실에서도 관계자 입을 빌어서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민주당에서 요청한 이 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에서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추는 이 부분을 환원시키는, 즉 50억으로 그대로 두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당의 입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통령도 결국 이 세제 개편안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의 입장을 들어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드렸는데 민주당은 그대로입니다. 대통령실의 이 입장 발표를 가지고 이게 뭐라 할까요? 미묘한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대통령 입장은 변한 게 없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의 멘트도 당정 조율을 기다리겠다. 뭐 이런 정도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세법 개정안이 이제 국회를 이제 9월 정기국회에 통과할 텐데 그때까지 대략 한 달 이상, 지금으로부터 한 달 좀 더 걸리는 거죠. 9월 말쯤 보통 열리니까 한 달 이상의 시간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추석 전에 이 대주주 양도세 기준 관련된 부분들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번에 세제 개편안에 올라간 내용에는 35%까지 이제 이 세율을 낮추는 49.5%에서 낮추는 그 방안인데 이거를 지금 이소영 민주당 의원 아닌 27.5%인가 그래서 25에서 27% 그 사이까지 낮추는 이 두 가지가 지금 핵심 쟁점인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의 입장은 이제 정해진 것 같고 이제 이거를 이제 기재부와의 이제 조율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결론이 나느냐. 이제 대통령실은 그 결론이 나는 거를 받아들이겠다. 이제 그런 식의 입장을 이제 보이는 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당과 정부의 기재부에 이제 사실 너네들이 둘이 잘 조율해봐. 너네들이 둘이 잘 상의해서 뭐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코스피 5천 시대를 달성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건지 이걸 잘 상의해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형태가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대통령실에 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하지 마, 원래대로 해.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모든 사안에서 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야 될 겁니다.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할 만큼 한가하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산업재해 문제와 관련돼서 대통령이 다루는 방식대로 이거를 다루지는 쉽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당과 이제 정부에서 잘 조율을 하라라고 얘기를 한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이 대통령의 조정이 이제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당이 이제 여기서 얼마나 더 이제 기재부를 잘 설득을 하느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 쪽으로 조금 더 무게 중심이 옮겨갔다 이렇게 해석도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50억이 10억으로 내려가는 게 이제 확정돼서 이게 갈 거다. 어제 장이 좀 꺾였던 게 사실 딱 그거였거든요. 저도 코스닥 분봉을 보니까 정말 드라마틱하게 딱 대통령실에 브리핑 나오자마자 꺾여 내려가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시장의 현재 어떤 그 우려는 조금 과도한 측면이 있다 이런 생각 듭니다. 어쨌든 요거는 그러니까 결국은 다음 달 정기국회까지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 너무 급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앞서 잠깐 산업재해 대통령의 얘기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안전 리스크에 빠진 건설주. 예. 대통령은 단호합니다. 어제도 그러니까 휴가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국무회의 열렸었죠. 그 자리에서도 아주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안전 불감증에 빠진 이런 어떤 건설사들, 이런 그러니까 기업들에 대해서는 뭐 이제 일벌백계라는 표현을 굳이 쓰지는 않았지만 결국은 사업을 못하게 하는 방식 또는 사업에서 큰 손실을 그 사고로 인해서 기업을 경영하는데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굉장히 불리하게 만드는 식으로 입법을 하겠다. 그렇게 아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민주당 내에서 이제 또 관련된 법안이 발의가 되겠죠. 그럼 뭐 통과가 되는 건 불문가지고요. 자, 보시죠. 정부가 이 건설 관련된 이런 규제, 뭐 대출 규제 이런 걸 했던 게 6월 27일입니다. 그 이후에 건설주도 하고 KLX 건설주수 보시면 건설주수가 6% 넘게 떨어졌고 DLENC가 가장 많이 떨어졌죠. 30% 가까이 추락을 했습니다. 현대건설도 16%가 넘게 좀 떨어졌고요. 사실은 건설주들이 올해 특별한 이슈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원전주로 엮이면서 주가가 상당히 급등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현대건설하고 DLENC였고요. 근데 이제 이 6월 27일 그 정부의 대출 규제,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의 중대재해, 그러니까 산업재해에 대해서 강력한 그런 경고 발언들이 잇따르면서 주가들이 계속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KLX 건설지수 같은 경우 올 상반기에만 60% 올랐는데 지금 저렇게 약세로 전환한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DLENC가 저렇게 많이 떨어진 거는 최근에 여천 그 NCC 이 산단에 있는 여천 그 석유화학 산단에 있는 이 여천 NCC 요거 관련돼서 이해욱 회장이 나 추가 지원 안 할래라고 했다가 이제 한번 또 파문이 일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지원을 하기로 하긴 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 약간의 괘씸죄 성격도 좀 포함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정부에서 DL 그룹을 좀 주시를 하고 있다. 거기 뭐 산업재해 또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종합적으로 겹치면서 DLENC, 그러니까 DL 그룹에 있는 건설주의 주가가 가장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사실은 특히 서희건설 같은 경우도 어제 급락을 했었죠. 7%가 넘게 급락을 했는데 서희건설도 뭐 기사 보셔서 아시겠지만 김건희 특검 이 목걸이 관련돼서 실제로 시인을 또 했습니다. 우리가 목걸이 갖다 주었다고 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겹치면서 그러니까 본질 가치 외에 본질적인 펀더멘탈 외에 이런 여러 가지 좀 부분들이 노이즈 차원 이상으로 조금 커지면서 건설주들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뭔가 뭐 이를테면 뭐 원전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확실한 뭔가 어떤 모멘텀이 나오기 않는 한 건설주들은 이런 어떤 외부적인 어떤 악재에 의한 그런 부진이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펀더멘탈로도 뭐 대단한 어떤 그런 어닝 뭐 서프라이즈 이런 걸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현재 업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다른 거 이런 게 좀 나오지 않으면 이런 어떤 부진이 당분간은 그렇게 크게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좀 건설주들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건설주의가 여기 또 있네요. 원래 이 기사가 아닌데요. 이 기사 뭐 했던 얘기니까 뭐 굳이 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로 좀 가보겠습니다. 예, 오늘 이데일리 신문의 주토피아 기사는 되게 재밌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무상증자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무상증자가 근데 되면 엄청나게 막 주가가 이제 뭐 뛰는 경우도 있고 뭐 꼭 그렇지만은 않긴 한데 무상증자는 굉장히 시장에서는 호재로 보통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무상증자를 한 기업들도 좀 있고요. 근데 뭐 주가가 급등한 종목도 있지만 꼭 그렇지 않은 종목들도 있어서 뭐 그걸 일관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는데 하여간 예전부터 무상증자는 되게 좋은 어떤 주식의 주가 상승의 재료로 많이들 얘기를 좀 해왔습니다. 무상증자는 이제 기업의 호실적, 공급 계약, 자기 주식 소각 요 세 가지와 함께 이제 말씀드린 호재 중에 하나로 얘기가 되는데 올해 초부터 무상증자를 결정했거나 단행한 상장사가 코스피 3곳, 코스닥 19곳, 22곳이나 됩니다. 이렇게 무상증자를 한 기업들이 많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올 상반기에는 무상증자를 결정한 기업들이 좀 많은데요. 좀 주가가 급등했던 종목은 반도체 특수코팅 기업인 그린리소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정말 대형 호재였습니다. 당일날 무상증자 발표한 당일만 20%가 넘게 올랐으니까 이 그린리소스는 대형 호재였고 그다음에 화장품 소재 원료 전문 기업인 NFC. 요즘에 주가가 좀 좋더군요. 이 회사도 주가가 좀 급등을 하는 장중 신고가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무상증자를 하면 주식수가 늘죠.
거래량도 당연히 늘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이제 거래량이 는다라는 거는 접근하기가 좀 쉬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고팔고가 되게 용이해지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주가가 좀 올라가는 이런 선순환 어떤 그런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작용을 해서 무상증자를 하는 주가의 그 종목의 주가가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이 주토피아가 이제 이 기사를 올린 이제 이유는 딱 이겁니다. 권리락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무상증자 종목 물량이 늘어나게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권리락이 발생해 주가가 갑자기 쭉 빠지는 그런 이제 차트상으로도 보면 이제 그런 게 나타나는데 이게 이제 갑자기 물량이 늘어나서 그런 것뿐인 건데 이제 이것 때문에 그 주가가 그 차트상으로 급락을 했을 때 이렇게 쭉 그 음봉이죠. 장대 음봉을 만들었을 때 그게 마치 이 회사가 좋은 회사가 주가가 갑자기 급락한 것처럼 착각을 해서 이제 들어가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는데 이를테면 좀 저가 매수라는 개념인 거죠. 근데 그게 잘못하면 좀 발목이 잡힐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실질적인 성장이 그 이후에 나타나지 않을 경우 무상증자를 하고 난 이후에 무상증자 효과가 빠른 시간 내에 소멸된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토피아의 주제는 무상증자라는 거에 너무 그렇게 흥분하고 막 이렇게 막 달려들어서 주식을 매수할 경우에 자칫 그 회사가 확실한 어떤 펀더멘탈이 좋은 회사가 아닐 경우에는 발목 잡힐 수도 있다. 이 얘기를 몇 가지 사례를 들면서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을 좀 더 보시면 뭐 종목들도 조금 더 자세히 나오고요. 여러분들이 무상증자를 접근하실 때 투자하시는 방법에 있어서 좋은 도움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켓 비하인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김경목 한국투자신탁운용 차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밤사이 뉴욕 증시 CPI 상당히 좀 긴장을 하고 제가 바라봤었는데 이게 뭐 정확하게 말을 하자면 좀 헤드라인이랑 근원치가 좀 엇갈렸습니다. 오히려 연준이 더 중요하게 보는 근원치는 좀 부담스럽게 나왔는데 이 시장은 오히려 좀 금리 인하 쪽에 베팅을 하더라고요. 이게 뭐 고용 때문일까요? 네, 최근 미국 7월 고용 지표를 한번 봤을 때 이는 예상치를 하회했을 뿐만 아니라 5월과 6월의 수치는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좀 과거에는 관세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민간 투자도 감소하였고 7월 CPI가 발표 전에는 뉴욕 3대 지수가 약세를 보이면서 변동성도 어느 정도 커졌었는데요. 앞으로 시장을 결정할 핵심 관전 포인트는 연준의 금리 인하 여부가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또 글로벌 인플레이션 추이이겠는데요. 특히 9월의 인하 가능성이 간밤에 CPI 발표치를 감안했을 때 좀 더 우세해진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일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7월 데이터들은 아무래도 미국의 보편 관세 10%만 반영돼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상하 관세의 영향은 본격적으로 8월부터 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또 기업들은 관세에 대한 비용 상승 압력을 자체적으로 감당해 왔는데 코스트코라든지 타깃, P&G 등 주요 미국 유통업체들은 관세 부담을 소비자 가격에 전가할 가능성도 시사해 왔습니다. 여기에 반도체 관련 품목의 구체적인 관세 발표도 아직 없었다는 점도 향후 주가와 수급에 영향을 미칠 잠재 변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따라서 8월에는 간밤에 발표된 7월 CPI를 포함하여 각종 물가 지표와 함께 또 상호관세 효과가 반영될 8월의 데이터도 함께
생각하셔가지고 고려를 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반도체 업황이라든지 개별 실적 발표 내용, 그리고 금리, 환율 변화와 관세 이슈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중립적이고 민첩한 대응 전략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렇게 변동성 구간이 좀 발생할 가능성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럴 때는 좀 방어와 유연성을 동시에 가져가는 전략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파킹형 ETF라든지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 ETF를 활용해서 안정성을 높이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투자 스타일에 따라 단기 채권이라든지 장기 채권 ETF를 적절히 혼합해서 좀 시장에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아직까지는 이 변동성이 진정이 되진 않았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마음을 놓지는 못하겠지만요. 그래도 뭐 지금의 시각 기준으로 해서 9월 25bp 인하 확률이 93.4% 실시간으로 잡히고요. 또 연내 금리 인하 3회 단행될 확률이 50%, 아직까지는 가장 좀 유력하게 꼽히고 있네요. 좀 오늘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오늘 제가 이 차장님이 오신다고 해서 또 ETF 관련 내용들을 한번 쭉 살펴봤는데 좀 독특한 티커가 보이더라고요. 이제 미국 쪽에서 위드, 이게 대마 관련 ETF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네, 어떤 이슈로 좀 약간 부각을 받았을까요? 네, 말씀해 주신 거와 더불어서 레버리지와 인버스를 제외하고 8월 들어 수익률이 가장 좋았던 ETF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대마초 규제 완화 검토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대마초 관련주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했는데요. 현재 연방정부는 대마초를 헤로인 등과 함께 1급 규제 약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를 3급 으로 재분류하는 방안이 규제 완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대마초가 3급으로 분류가 되게 되면 아무래도 구매가 쉬워질 텐데요. 이렇게 되면 관련 기업들의 수익성이 높아질 수 있어서 이런 검토 지시가 대마초 기업들 주가 랠리에 직접적인 촉매로 작용했습니다. 그 결과 ETF 수익률 관점에서 보시자면 첫 번째 1위는 라운드 힐 캐너비스 ETF가 차지하였고 어드바이저 쉐어스 퓨어 US 캐너비스 ETF가 2위, 앰플리파이 시모어 캐너비스 ETF가 3위, 그리고 앰플리파이 얼터너티브 하비스트 ETF가 5위에 오르면서 대마초 관련 ETF들이 수익률 상위권을 휩쓸었습니다. 여기서 좀 주의하셔야 될 점은 대마초 관련 투자 테마는 뉴스에 따라서 등락이 너무 극심하기 때문에 실제로 투자하실 때 이런 매우 높은 변동성을 감안하셔서 신중하게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투자자들은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는 와중에 금을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자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인식하며 매수세를 계속해서 연중으로 강화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중앙은행 수요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까지 이렇게 금에 대한 매수세를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견조하게 금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 결과 위스덤 트리, 이피시언트, 골드 플러스 골드 마이너스 스트래티지 펀드가 순위 4위를 기록하였습니다. 네, ETF 이름이 참 어렵네요. 네, 이어서 그 대마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작년이었습니다. 이 미 대선 때 해리스 부통령 관련주로 또 상당히 좋은 흐름 보여줬는데 말씀 주신 대로 그 당시에도 변동성이 좀 어마어마했습니다. 아직까지 이게 최종 결정된 바는 아니고 현재 논의 중이라고 하니까요. 충분히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는 테마라는 점 유의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어서 이제 뉴욕을 본 다음에 제가 국내에도 살짝 봤는데 이 K-팝 관련된 그런 ETF들이 상당히 좀 뜨거웠더라고요. 네. 이게 뭐 설마 최근 들어서 뭐 캐데온이라고 하죠. K-팝 네. 데모논터스 이것 때문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 K-팝 데모논터스가 7월 한국 ETF의 성과를 좀 좌지우지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7월 들어 수익률이 가장 좋았던 ETF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그간 강세를 보였던 조선 방산 테마가 주춤한 상태인데요. 그 틈을 K-팝 데모넌터스가 파고들었습니다. 이렇게 K-팝 데모넌터스의 글로벌 흥행과 주요 엔터테인먼트사의 2분기 호실적에 최근 K-컬처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캐데언 OST를 부른 트와이스가 해외에서 재조명되고 있고요. 또 관련 음원, 공연, MD 매출 증가까지 이렇게 엔터테인먼트주의 하반기 실적 모멘텀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결과 에이스 K-팝 포커스 ETF가 1위에 하나로 FN K-팝 앤 미디어 ETF가 2위, 타임폴리오 K-컬처 액티브 ETF가 4위, 타이거 미디어 컨텐츠 ETF가 5위에 오르며 엔터주 비중이 높은 ETF들이 수익률 상위권을 휩쓸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 ETF도 금 ETF가 나왔는데요.
미국 금리 인하 기대와 지정학적 리스크, 관세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지면서 금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죠. 이에 따라서 하나로 글로벌 금채굴 기업 ETF가 순위 3위를 기록하였습니다. 네, 금은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뉴욕에서도 그렇고 어디에서나 뜨거운 재료네요. 이 캐대헌도 계속해서 빌보드에서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도 노래를 알 정도니까 앞으로도 좀 추가적인 기대감이 더 모아지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어서 반도체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요? 보자면은 반도체가 초반에 이슈가 나왔을 땐 상당히 좀 불안감으로 작용이 됐는데 이제 시장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좀 유리한 입장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대만 같은 경우보다도 우리가 더 관세율이 낮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실까요? 그렇게 관세적인 관세율 측면에서 보자면 한국 반도체 업체들이 좀 더 타국에 대비해서 유리할 수도 있다는 점은 사실인데요. 저는 좀 중립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그 이유는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반도체 100% 관세가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우리나라에게는 악재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글로벌 모든 반도체 업체한테는 좀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안이고 어떤 국가에 따라서는 관세율에 따라서 오히려 근소 우위를 가져갈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그 관세라는 것은 특정 국가보다도 전 세계 공급망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을 보았을 때 실제적으로 미국에 바로 직수출된다기보다는 글로벌 세트 업체에 납품되어서 완제품 형태로 제작된 뒤 이렇게 미국 시장에 수출이 될 텐데요. 이렇게 문제라고 본다면 이 완제품이 최종적으로 미국에 수출되는 단계에서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기존 판가 대비 마진율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이슈는 결국 완제품 가격이 상승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가격 인상은 소비자의 소비 위축으로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는 반도체 판매량과 매출 감소로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좀 보수적으로 보자면 수요 둔화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상대적으로는 좀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전방위적인 좀 업계 전반에 압박이 가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좀 확실히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고요. 이어서 이런 반도체와 같은 빅테크들 금리 인하 관련해서도 상당히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하는데 금리 인하 약달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계속해서 좀 기조가 이어질까요? 보니까 지금 연내 3회 인하가 가장 높더라고요. 네. 이렇게 금리 기대 인하가 좀 더 강화된 상황 속에서도 좀 위험 관리를 어떻게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이렇게 금리 하락 국면에서는 자본 차익을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듀레이션이 긴 미국 장기채 편입이 유리하고 많이들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유 기간 동안 미국 장기채는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확보하면서도 향후 금리가 하락할 시 가격 상승 효과도 같이 누릴 수가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 이 대표적인 상품은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해지 ETF와 코덱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해지 ETF가 있겠습니다. 다만 글로벌 정세의 변화가 좀 하루하루가 멀다하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죠. 이렇게 금리 변동성이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급변할 수 있는 만큼 미국 중기국채 ETF도 중위험, 중수익 전략에서 유효한 대안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중기채는 장기채만큼은 아니겠지만 높은 이자 수익을 똑같이 가져가면서 금리 하락 시 가격 상승 효과를 똑같이 누리되 변동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대표적인 예로는 에이스 미국 10년 국채 액티브 해지 그리고 언해지 ETF와 코덱스 미국 10년 국채 선물 ETF가 등이 있겠습니다. 또 환율 측면에서는 트럼프 행정부는 달러 약세를 아무래도 유도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달러 약세가 장기화될 경우 미국 자산의 원화 환산 수익률이 어떻게 보면 훼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다른 지역으로 좀 더 조정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분산한 전략을 한번 추천을 드리는데 특히 과거를 한번 살펴보면 통화 가치가 강세를 보이는 국가라든지 달러 약세를 수혜를 볼 수 있는 지역의 자산이 유망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 1970년대를 보면은 달러 약세기에는 미국의 지역의 금융 환경이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 증시가 화랑을 보였던 사례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아시아 증시 중 좀 최근 주목할 만한 지역을 한 곳 말씀드리자면 바로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는
베트남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베트남에 투자하는 ETF로는 에이스, 베트남 VN30 합성 ETF 한 개가 있겠습니다. 또한 달러 약세는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금 투자 매력도 여전히 부각되고 있습니다. 금은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 포트폴리오의 방어적 자산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환율 변동, 또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해지 수단을 유효한데요.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에이스, KLX 금연물, 타이거, KRX 금연물 등이 있겠습니다. 결국 현재 환경에서는 장기채와 중기채를 투자 스타일에 맞게 좀 활용을 하시거나 금리 방향성에 이렇게 대응을 하시고 또 달러 약세에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베트남이라든지 금을 활용해서 다층적인 위험 관리를 병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베트남이 또 요새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그런데 또 우리는 오히려 상반기 때는 좀 괜찮았는데 점점 갈수록 계속 좀 약간 양도소득세, 특히나 이 분리과세, 배당소득 문제가 좀 발목을 많이 잡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그래도 좀 증권주들 괜찮은 흐름을 보였는데 뭐 기대감이 좀 약간은 있는 것 같아요. 뭐 세제 개편안이 철회가 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기대감도 있고요. 또 양도세 기준이 50억 원으로 유지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말들도 나오는데 이게 실제로 현실화가 될까요? 네, 그 부분은 좀 더 여러 가지 여론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좀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을 네, 것 같고요. 그렇죠. 그래도 현재 기준으로 좀 나온 것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올해부터 고배당 상장사로 받는 배당소득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분리과세가 적용되겠죠. 구간별 세율은 2천만 원 이하는 14%고 2천만 원에서 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 초과 시 35%인데 전년 대비 현금 배당이 줄지 않으면서 배당 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 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최근 3년 평균보다 5% 이상 증가한 기업이 대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만 실효성을 따져보면 현재 기준으로는 실제 세금 인하 효과는 미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배당 세액 공제를 감안하면 실효 세율은 약 40% 수준인데 지배주주 입장에서는 이게 배당 확대를 유도할 만한 강한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금융재는 정부 세제 개편안 이슈에 따라 등락을 좀 거듭하고 있죠. 세제 개편안이 시장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한 것은 사실 기업의 본질적인 이익 체력을 훼손한 것은 아니지만 투자 심리 측면에서 이렇게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금융주가 좀 더 최근 조정을 받다가 증권주가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저도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자면 금융주 중에서는 은행주보다는 증권주가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 이유는 높은 배당 수익률을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증권업은 투자 확대를 위해서 계속해서 자본을 적립해 나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경영을 이어나가기 때문에 은행업 같이 주주 환원을 좀 확대하는 부분은 좀 제한적일 수 있다. 이렇게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은행주의 가장 큰 매력은 주주 환원이고 또 이제 증권주의 가장 큰 매력은 배당 수익인데 현재 상황에서는 증권주 쪽이 조금 더 이제 매력적으로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증권주들 이외에도 그냥 글로벌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는 AI 쏠림 현상이 상당히 좀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매크로지표 상으로도 상당히 특정 종목들이 지수를 약간 끌고 가는 그런 느낌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이제 약간 중소형주 쪽으로도 매기가 돌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특히나 어느 쪽에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네, 현재 시장은 AI라든지 또 금리 인하에 좀 기대감이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좀 관심을 두면 좋을 테마나 섹터를 좀 다수 존재하는 이런 섹터들을 좀 한번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첫 번째는 2차 전지 섹터입니다. 중국 배터리 제조사 CATL이 리튬 광산 가동 중단 등 중국의 과잉 생산 억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데 이렇게 리튬 가격이 결과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격 상승은 양극재 업체들의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국내 2차 전지 밸류체인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앞서도 나왔지만 K 콘텐츠 및 관련 서비스 섹터입니다. 최근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인 K-팝 데몬 헌터스가 글로벌 흥행에 성공하면서 K-팝과 K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재차 부각되고 있는데요. 음악, 공연, MD 매출 등 직간 접수회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K-팝 소비가 공연 굿즈 외에도 음식으로 이어지면서 연관 산업으로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중국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 재개 소식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 중국인 관광객은 국내 면세점이라든지 호텔, 식음료, 뷰티 산업의 핵심 수요층이었죠. 근데 이번 입국 재개로 관련 업종 매출 회복이 예상이 됩니다. 특히 면세, 호텔, 관광, 소비가 함께 결합될 경우 그 파급 효과는 더 클 수 있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신흥국 투자입니다. 그중에서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베트남입니다. 이 베트남은 정부의 공공투자 확대와 중앙은행의 통화 완화 기조가 계속되고 있고 또 미국 관세 불확실성에도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FTSE 이머징 마켓 지수 편입 기대감까지 더해져서 상승 모멘텀을 한동안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반면 인도도 관심이 많으실 텐데 인도는 관세 타협 전까지는 단기 조정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리해보자면 향후 주도 ETF 테마로는 리튬 가격 상승이 기대되는 2차 전지 밸류체인, 그리고 K-팝 흥행 모멘텀을 타고 확장 중인 K 콘텐츠와 소비재, 그리고 중국 관광객 입국 재개 수혜 업종, 그리고 성장 모멘텀을 보유한 베트남 등이 있겠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그런 관심 가져볼 만한 섹터들이 많지만 우선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중 간의 관세 유예가 90일간 연장됐다. 뭐 이것도 상당히 중기적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영향 미칠 수가 있어 보이고요. 또 이어서 베트남, 아까도 말씀을 주셨지만 현재 뭐 성장 모멘텀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올라오고 있는 단계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도 관련해서 상당히 좀 매력적으로 비춰지는 그런 이슈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제 벌써 8월도 중반 정도가 막 지나갔는데 이번 8월 들어서 제가 느낀 점은 약간 이전에 있었던 리스크들 대신에 새로운 리스크가 좀 약간 부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관세도 소멸이 됐었고 또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확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한번 위험 관리를 해야 될까요? 네, 시장에서 관세 이슈라든지 금리 인하 가능성이라든지 인플레이션 추이 등 다양한 변동성 확대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에서는 무엇을 사느냐보다 어떻게 나눠 담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산 배분은 단순 분산이 아니라 각 자산군이 서로의 리스크를 상쇄하고 수익을 보완하는 구조를 만드는 작업인데요. 이렇게 잘 짜인 자산 배분은 포트폴리오의 방어력을 높이는 동시에 시장 충격에도 안정성을 가져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특히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는 8월에 위험 관리와 해지에 초점을 맞춘 포트폴리오 설계가 필요할 텐데요. 원자재 자산군에서는 금이 대표적인 안전판 역할을 하겠습니다. 금은 달러 약세와 인플레이션에도 해지 효과를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 불확실성에도 포트폴리오의 방어력이 높습니다. 현금성 자산은 단순히 현금을 보유하시는 것도 좋은데 파킹형 ETF를 통해서 단기 금리 성과를 추종하시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유동성을 유지하면서도 은행 예적금보다 더 나은 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식 비중은 아무래도 개별 종목보다는 대표 지수 ETF 중심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개별 종목보다는 대표 지수 ETF로 가져가시는 것이 조금 더 안정적일 것이다 말씀 주셨고요. 뭐 핵심은 자산군별 균형 잡힌 배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저희 이렇게 지금까지 한번 차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에 더 많은 이야기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